저는 도산 안창호와 21세기 통합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이영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로터스 포럼, 로터스 아카데미 제4강이 되겠습니다. 로터스 포럼의 로터스 아카데미인데 우리 로터스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서 로터스 플라워 연꽃을 의미하죠.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렇게 피기 때문에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불교 출현 이후에 부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에 태어나시면서도 물들지 않고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중생을 교육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터스 포럼의 취지도 혼탁한 사회에서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의 정신을 전하며 사회를 바르게 정화시키고자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 2020년 3월에 창립된 로터스 포럼은 이런 불교의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강조하지만은 종교를 초월해서 사회 각계의 훌륭하신 분들을 회원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다른 나라의 불교와는 달리 삼국 시대에 도입을 했는데 국가를 위한 대승불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려는 호국불교의 특징은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전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화랑도의 삼국통일 때, 또 고려 때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 또 임진왜란 때는 서산 사명대사를 위시한 의승군의 활약이라든가, 또 3.1 만세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용운, 백용성 두 고승의 참여 등 한국 불교의 호국불교 사상은 현대에까지 계승되어 왔습니다. 이는 5,000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홍익인간 이념과 한국 불교의 대승불교 사상이 접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4355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지 반만년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BTS, 조수미, 기생충, 오징어 게임, 축구의 조흥민 등 또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의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열풍이 세계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 분야만 부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시국입니다. 이런 시국에 호국불교의 화랑도 정신을 되살려서 통일인재 호국화랑을 양성하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명운이 달려있는 대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100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독립운동가들이 목숨과 재산을 바쳐서 이루신 조국 독립을 통일 한국으로 기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몫이라는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수 인재들이 국회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외에도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해 적어도 공직을 맡은 임기 동안에는 국가에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사심없이 공직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통일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성과 덕목을 갖춘 미래 인재의 통합 리더십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사회
분열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서 현재 모습에서 반성할 것과 고쳐야 할 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통합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때, 자, 도산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 하면은 그 민족 지도자, 아주 도덕 인격자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분이 그 정치 지도자였다, 혁명가였다,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산 안창호에 대한 초기 연구가 특히 역사학계에서 도산 안창호의 어떤 교육관이라든가 역사, 철학, 인간상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교육대학원 쪽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이런 쪽으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도산에 이런 이제 좀 교육적인 면, 또 인격적인 면 이런 쪽으로 부각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면, 혁명적인 면은 제대로 부각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정치학 쪽에서 도산 안창호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세기 전반기에 도산 안창호 이분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의 민족주의, 이 당시는 전부 다 식민지 민족주의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 당시 모든 식민지 시대에 자국의 독립을 도모한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가 정치가였고 혁명가였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도산 안창호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로운 정치 체계인 왕조, 우리나라는 그때 조선 왕조였죠. 조선 왕조를 독립 후에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혁명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는 그 당시 모든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도산 안창호를 지도자로 보시면서 대통령감이다, 조선민중의 지도자다, 한국 독립운동의 지도자, 한국혁명지사, 한국혁명영수로 도산을 이렇게 받들고 모셨습니다. 이런 거는 모든 기록에 다 있었고, 또 이거는 김일성의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자서전에도 기록이 돼 있고, 현재 북한에서 교육을 하는 그 기록에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록물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김일성이 앞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면은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뽑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그 당시 공산주의가 처음 들어와서 이념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산은 이 사상적인 이념을 초월한 그런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었는데 안타깝게도 해방 이전에
1945년에 우리가 독립을 맞았는데 그 7년 전에 구몬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해방을 맞기 전에 돌아가셔서 초대 대통령으로 아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찍 돌아가신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산의 그 정치 리더십의 형성 단계를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1905년 을사늑약 시기부터 1915년 상하이 임시정부 탄생 시까지 이때 마키아벨리의 비무장 예언자 이거는 이제 좀 설명하려면 좀 긴데 마키아벨리의 조국인 이탈리아가 여기도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를 이제 예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탈리아인 그 군주에게 그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그 책을 헌정을 하면서 거기에 한 챕터로서 나온 그런 내용이 비무장 예언자, 무장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에 쓴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였는데 그 당시 도사는 비무장으로서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장한 예언자로 탈바꿈을 시도를 했지만 그 당시 일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국주의로 성장을 하면서 한계에 봉착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부터 1927년 민족 유일당 촉성운동 종교 시기까지인데 이때 이제 민주공화제로 무장을 하면서 맥그리거 번스의 변한 리더십으로 발현하는 시기가 되고 또 27년부터 38년 순국하기까지 대공주의를 표방하는 통합 리더십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뭐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3단계가 있다라고 하고서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이제 좀 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도산의 통합 리더십의 기본 덕목이 뭐냐? 애기애타 정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도산이 항상 이 두 가지 덕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도산이 그 공자의 유교 사상을 별로 좀 안 좋아하셨어요.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한자 공부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많이 좀 타파하고 현대 문명을 많이 받아들인 분인데 이 경천해인 사상은 상당히 존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정신 이분도 또 기독교인이긴 하셨는데 아주 독실한 그런 쪽은 아니셨는데 이런 경천해인과 박애정신 이런 쪽은 상당히 깊이 받아들이셔가지고 이분 나름대로 애기애타를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휘호도 남기셨는데 이거는 인류의 애기애타 정신 이거를 그 밑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여 실력을 양성하여 남을 위하여 베풀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키우자라고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는 결국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조화를 실현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홍익인간 정신, 널리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정신하고 통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도사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그리고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그 오렌지를 하나 하더라도 절대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 당시 이민 1세대인 우리 교포들이 그 미국 농장주한테 굉장히 신뢰를 얻어서 다른 나라 이민자보다 우리 한국 조선에서 간 이민자 1세대들이 굉장히 신뢰를 받아서 그 당시 우리 뭐 노동자였죠. 노동자들 우리 이민 1세대 이민자들을 노동자로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1세대 이민자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해서 독립 자금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한인회에서도 대단히 지금 성장을 세대가 되고 우리 한국인 교포들이시죠. 다 그 기반이 도산이 그 당시 만드신 한인회라든가 다 이런 기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도산 한창호 선생께서 통합 리더십을 주창을 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통합 리더십을 주창하기 위해서 이분이 대공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공주의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분열된 독립운동계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지시한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사는 조국의 몰락을 목도하면서 힘의 중요성을 감지를 하고 주창을 하셨는데 당시 너무나 무기력이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도산의 대공주의에 의한 통합 리더십은 일제 지배와 또 독립운동계의 분열이라는 치열한 현실과 또 윤봉길 의거에 의해서 도산이 체포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전 서거라는 부름까지 겹쳐서 결국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남북 분단과 남남 갈등의 현실 상황에서 통일 한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통일 리더십으로 다시 구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사 학위 논문도 통합 리더십을 주제로 삼아서 그 통합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서 찾은 인물이 도산이었고 그래서 제가 정치학적으로 통합 리더십, 도산 한창호 또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또 통합을 넘어서서 남북 문화와 또 체제 모든 것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앞으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도산을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분열 갈등 또 왜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과거 한국 사회와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분열의 역사는 100년 전과 현재에 봤을 때 당시 시대적인 목표는 100년 전에는 조국 독립이었고 현재는 조국 통일이라는 시대적인 목표는 똑같이 있지만 또 갈등도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일치단결해서 가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지역적인 거 또 뭐 문화적인 거 세대적인 거 이념적인 거
이런 것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세분화되고 다변화돼서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갈등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100년 전 이전에는 없었느냐? 역시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 나름대로 쭉 그 역사적으로 찾아봤더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는 뭐 삼국시대 분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삼국시대가 이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통일 신라 이후에도 태봉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후백제가 있어서 후삼국시대가 있었죠. 또 고려 왕건 시대 후녀 십조로 인해서 또 어느 지방 인재는 등용하지 말라는 게 있었고, 또 조선의 사색 당파, 또 조선 말기에 7번의 개혁 시도가 있었는데 7번 개혁이 전부 다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동도서기는 갑신정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또 저 시간이 지나가니까 실패했다라고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좀 늦어진 원인이 여기 있고, 또 식민지 시대에는 일제가 우리 한국을 수탈하기 위해서 남쪽의 농업지역, 북쪽의 공업지역을 이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연결철도, 그래서 저기 신의주까지 해서 경의선 저 부산까지 해서 이 전쟁 물자를 실어 날르다 보니까 이 동서가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동서 분리 갈등이 또 야기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되면은 또 이게 또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친일파 논쟁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남북이 또 갈라졌죠. 그랬더니 남북 분단 원인을 찾는데 이것이 또 그 국제 정치 상황에서 이거 불가피한 냉전의 유산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것도 미국놈 때문이다. 뭐 이런 또 그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6.25가 발생이 되니까 북치 통일하자, 또 평화 통일하자, 아니다. 또 대화도 하면서 전쟁도 하자라고 하는 또 세 가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 갈등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게 또 이제 뭐 그 이념 대립도 있지만은 전쟁이 억울하게 또 그 이제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적대감이 생기고 또 체제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뭐저 제주라든가 뭐 또 여순반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저 충청도가 고향인 저 동창한테 들었는데 어느 자기 동네 가면은 제삿날이 어느 날은 어느 쭉 같은 집안이,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 아니라 어느 제삿날은 어디가 쫙 같은 제삿날이래요. 또 어떤 날은 쫙 이쪽 집안이 그 제삿날이고, 그게 바로 옛날 뭐 좌익 우익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저쪽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원수래요. 지금까지도 그 앙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 그 얘기를 한 10년 전인가 듣고는 그게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까지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절실히 느낀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9 때 또 장면 정권 시기에 통일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정치 사회적 문제가 막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군 내부 소장 장교들의 또 불만이 터져서
5.16이 일어나고 5.16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영남 출신이 그 인사충원 뭐 자원 배분 이런 걸로 해서 영호남이 분리되고 지역 패권주의 진보 보수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뭐 우리 또 이제 가까운 시기니까 많이 알겠죠. 그러면서 역대 정권의 이제 통일 정책에 의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 때는 반공국시 냉전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 기반 3단계 통일 정책. 그런데 이때는 그 대통령 YS, DJ 이분들의 카리스마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통일 정책이 그 사인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분들의 통일 정책은 이제 너무 가까운 시기니까 이제 나중에 좀 평가를 뒤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통일 정책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런 것도 갈등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갈등이 없을 것인가?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통일을 이룬 베트남, 예멘, 독일 같은 나라는 통일 이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그 사례를 보고서 미리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 통일. 자, 통합이라는 건 뭐냐? 통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토 통합. 남한과 북한이 영토적으로 통합하는 거. 또 정치적으로 정치 주권. 또 뭐 헌법 제도라든가 정치 제도를 통합하는 거.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통일 통합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벌써 문화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문화 또 경제적인 것도 또 체제적인 거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벌써 독일만 해도 그 동독과 서독의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었죠. 그래도 여기는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예멘 같은 경우는 일단 통일을 했다가 나중에 내전이 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토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화합 통합을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 지난번 심입석 교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죠. 통섭이라는 거. 저도 그때 이제 통섭이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 통합, 통일. 그래서 통일이 물리적인 개념이라면 통합은 화합적인 그런 결합. 그런데 통섭이라면은 그거보다 더 위의 차원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날 제가 새롭게 그런 개념 정립을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남 갈등의 통합 리더십과 남북 통일 또 통합을 위한 통일 리더십,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통합하면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고 통합하면 좋은 걸 아는데 왜 통합이 어려운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그러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자. 우리 도산의 기본 덕목인 애기애타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심이 판치고 가짜 뉴스가 지금 너무나 난무를 하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손자병법과 소크라테스를
거론을 했고요. 자, 그러면 애계타 정신이 없어 사심이 판치는 사회인데 이거를 윌리엄 라이커와 벤쇼 울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다들 통합하자고 하면은 다들 하자고 하는데 다들 안 한다. 왜 그러냐? 이거는 어떤 정치 세력들 간에 또는 어떤 그 집단들 간에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 간에 매력적인 대가가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다들 합시다라고 하다가 혹시 내가 먼저 한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또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선뜻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보상을 줘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먼저 움직였다가 이게 손해 보면 어떻게 하나라고 해가지고 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집단과 이거를 모든 거를 막 통계를 조사하고 다 원인 분석한 그런 게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현금에 대한 어떤 물질 보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약속, 또 후속 결정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또는 또 이런 그런 물질 보상이 없어도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보상이 있다든가 또 만일에 보상이 아니면 만일에 안 했을 거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면은 절대 안 움직인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게 다들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 맨쇼울슨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는 어떤 강압이나 모정 또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는 한 공동의 이익이나 집단을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100년 전에 도산 한창호께서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다들 모여라고 했는데 다들 좋다 다들 하자라고 하면서도 안 모여요. 그래가지고 도산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또 누가 온다 그러면 누구 오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심사듣고 해가지고 막 설득 해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도산이 정말 내가 미칠 듯이 내가 기쁘다라고 임시정부 선언하는 날 이 양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그 기쁨은 단 하루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또 분란이 돼가지고 더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날 막 또 떠나는 거예요. 임시정부 요원들이. 그것이 또 큰 분란의 시작이었고 이런 1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딱 분석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도사는 물질적인 보상을 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때 나라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재산도 없었고 또 나라를 세웠을 때 당신은 장관이다 뭐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정말 이 이론으로 보면은 참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거짓말 사회. 요즘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클라우스 비츠는 전쟁은 수단을 달리한 정치라고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거는 이제 레닌,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부터 이 전략을 이제 이론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도 곧 전쟁이다 라고 해서 전쟁이라는 거는 적국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치를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칼 슈미트는 사실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를 보좌했던 학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히틀러가 전체주의자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는 히틀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 패망을 하고서 전범대판에 회부됐을 때 칼 슈미트는 떠났기 때문에 처형은 되진 않았어요. 만일에 이제 끝까지 있었으면 칼 슈미트도 이제 처형이 됐을 텐데 칼 슈미트는 이제 떠났기 때문에 처형이 되진 않았는데 그때 칼 슈미트가 적과 동지를 구분을 했고 히틀러가 그 이론을 칼 슈미트 이론을 받아들여서 적과 동지를 구분을 해서 이제 전체주의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스탈린, 레닌이 받아들여서 적과 동지를 구분을 한 거고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좌파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게 내로남불이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에 적과 손자병법은 뭡니까? 이기지 않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적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적을 속여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것이 자 한번 이걸 보세요. 자 정치도 전쟁이니까 전쟁하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기려면은 적을 속이고 그러면 자 적이니까 거짓말해도 속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적이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전혀 이거는 전쟁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쁜 짓 해도 이거는 내 편이면 이건 통지니까 전혀 양심을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우리는 거짓말하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전쟁이니까 적이고 이 이론으로 보면은 지금 모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거를 알린스키라는 그 미국의 좌파 학자가 이거를 히틀러 무슨 레닌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사회 좌파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다시 좌파 혁명 전략으로 현대 들어서 이론화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람시라는 학자가 공산주의가 몰락을 한 다음에 이거를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진입하라. 그래서 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알린스키가 어떤 전략을 하느냐. 좌파 혁명 투쟁의 기본 원칙. 이거는 지금 알린스키 13가지 전략이라는 현실적 급진주의자의 실천적 인문서라는 책에 나와 있고 이게 옛날 운동권들의 그 교과서였어요. 이게 이제 몰래 돌려보던 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출판이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없는 자와 늘 약자 편에 서라, 희생자 편에 서라,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 편임을 알려라. 정치적 투쟁에서 공격자가 이긴다. 공격이 최선의 수단이다. 공포심을 유발하라. 또 적을 약화시키고 손실되게 하고 동지에게 유리하게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내로남불, 거짓말에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 끊임없이 투쟁이라. 권력 쟁취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약하고 없는 자들 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를 정당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람시의 혁명 전략이고 이 전략을 알린스키가 13가지 전술로 만들어서 지금 이런 좌파 전략 정당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정당 또 이 좌파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13가지 전략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집필지기 그래서
그래서 적들이 그렇구나. 이래서 이걸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가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겠지만 이런 전략들이 있구나라는 거는 알아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 통일 한국을 위한 통일 통합 리더십은 뭐냐?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우리 선조들께서 목숨을 희생하며 지키고 남긴 저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인 자유, 민주, 평등, 평화, 인권. 그러나 일부 이탈 세력들은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을 볼모 삼아서 조국을 분열시키고 폭력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런 시련에 맞서서 21세기 오늘의 남북 분단 상황과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극복해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며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과 사명인 통일 한국 창업을 이루기 위한 통합 리더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데 이 한반도라는 용어는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는 용어인데, 이거는 일제가 남긴 식민사관에 의한 용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도 있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용어로 볼까라고 좀 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일제가 남긴 용어라는 근거가 아직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도 좀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한국의 그 정치 지도자, 우리 로터스 브롬의 호국 화랑, 또 우리 통일 인재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일단 갖추고 있어야 된다.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00년 전 우리 도산 독립운동가들이 이루신, 우리 선조들께서 이루신 그 조국 독립, 이거를 통일 한국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 후손들의 것이라는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일요일 날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선배님께서 6.25가 1950년에 발발이 됐는데 100년 후인 2050년에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 후손들한테 그런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된다. 중국에는 옛날 모택동부터 지금 시진핑까지 그런 단계별로 연도마다 그런 역사의식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갖추고 또 심어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 북한 동포가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그 평화적인 인권 해방, 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거. 또 우리 앞으로 통일 지도자들은 전쟁을 피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나 전쟁 그 자체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용기는 가져야 되겠죠. 평화만을 추구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죠. 그 대단한 분명한 명제죠. 또 한국 지도자들은 올바른 전략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 특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죠. 한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승리에 대한, 반드시 전쟁하면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쟁은 피해야 되지만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올바른 전략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또 아까 마키아벨리 무장한 예언자 모세처럼 무장한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위한 피해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영원한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걸 명심하고 항상 남북 분단과 또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항상 관찰하고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 또 정치 지도자는 대중적 교육자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리더십이라는 것은 본래 교육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항상 대기업의 CEO고 하면은 항상 지금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라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은퇴한 그 우노 회장이 아닌 그 어느 분이 그 옛날 신입사원 때나 또 중견 부장이 됐을 때나 또 CEO가 됐을 때나 항상 위에서 우리 기업이 그냥 우리 회사가 위기다 위기다 그랬는데 참 위기도 아닌데 왜 위기다라고 그랬나라고 했는데 막상 양반이 CEO가 되고 또 그거보다 더한 회장이 되고 보니까 정말 위기더라라는 거를 느꼈다. 그리고 만약에 위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를 신문 큰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걸 제가 보고 공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위기에 처한 나라의 상황과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지도자가 국민들을 진실로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이 리더십이라는 것. 한국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 또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심을 진작시키고 또 본인은 윤리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항상 윤리적 가치를 지도자가 먼저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국제사회 추세를 항상 관찰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매력 또 우리 K 한류 이거를 드높이도록 국위선양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감사합니다. 시간 좀 넘은 것까지 감안하면은 뭐 40여 예. 분에 마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다들 켜시고요. 예, 정말 아쉽네요. 시간이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돼서 그거는 다른 기회나 어떤 그 하도록 하고 일단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다들 마이크 켜시고 자료 공유 기념 촬영도 하나 해야 되니까 공유는 이제 내려주시고 이 자료는 전부 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다들 켜시죠. 그리고 마이크 다들 켜시고 비디오도 켜시고 예. 화면 공유는 제가 그러면 내려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른 상관. 자, 이영석 교수님, 제가 자료 공유 이 자료 이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중지할까요? 예, 공유 중지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한 6분 정도 하고 10분 휴식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오늘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질문을 좀 한둘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러면은 한반도라는 단어가
뭐 일제 잔재다 해가지고 뭐 논의가 된다는데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서 한 번 더 말고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코리안 페니슐라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저도 놀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일본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반도를 이렇게 국한한 그런 용어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단톡방에 그렇게 보는 시각을 제가 한번 이제 단톡방에 올릴게요. 예, 예, 예.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그게 또 학문적인 용어로서 그렇지 않은 그런 표현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도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 친일이고 뭐 이런 전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 자, 일단 기념 촬영 한번 할 테니까 네. 비디오 켤 수 있는 분들은 다 비디오 켜시고요. 그리고 다들 마이크 다들 켜시고 박수 한번 치시면서 그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네. 표시를 하시면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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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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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센시블한 그 주제죠. 저 하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 좋습니다. 말씀. 대공주의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안창호 대- 선생님의 대공주의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대공주의 하면은 이게 또 막 1시간 가야 되는데 왜 그냥 복잡한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정치 평등, 정치, 경제, 교육, 민족 평등 요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본 정신은 아까 이제 애기애타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 기본 덕목이면서 거기에 경제 평등이 들어간 게 조금 특이한데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네.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본래는 이제 민주공화제가 처음 태동하면서 소련에서 이제 레닌이 네. 그 공산주의가 태동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그때 막 그 굉장히 좋은 걸로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네.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걸로 네. 인식이 돼서 한국의 지주와 자식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또 북한으로 또 많이 월북도 많이 했는데 그때 낭만적인 그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도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공산주의 그때 김일성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도산이 그런 화합하는 측면에서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거는 독립 이후에 우리 국민 체제를 나중에 하자. 네. 그런 측면에서 경제 평등이라는 거를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대공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쉽게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상당히 참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정치가로서 네. 혁명가로서의 그 어떤 것이 일반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창호 선생의 그 당시 지적인 어떤 그런 풍토에서 나온 어떤 그런 그 해안에 대해서 사실은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재범 교수가 쓴 책이 선풍적으로 많이 널리 지식인들 사이에 읽혔는데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 3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함재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근자해 본 책 중에서는 최고의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면은 소위 식민지 시대 지식인들이 갖는 고민이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는데 독립 이후에 어떠한 유형의 정치 혹은 사회 문화를 할 거냐. 왜냐하면 전통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상당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이제 공산주의죠. 그런데 그 도산 안총원 선생은 당시 그렇게 매력적인 일반 지식인들은 거의 다 경도가 됐죠. 왜냐하면 이론으로는 뭐 굉장히 참 심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뭐 평등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그걸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겠지만 공산주의의 이론적인 결정적인 허점이 있는데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도산 안총화 선생, 그다음에 이승만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에 관한 논쟁, 그 논의는 나중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영석 우리 회장님을 다시 모시고 특별 세미나로 특강으로 로터스 아카데미 특강으로 이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강으로 한번 날을 잡아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결국은 분이 재능법사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스피릿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그 풍토에서 역사적인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좀 하시고 싶으면 그 책 제목 단톡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예, 책 그렇게 제목이요. 하겠습니다. 예. 그 책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 문제 갖고 있는 분들은 함재봉 교수의 한국 사람 만들기 1, 2, 3권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지식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고민했고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왔고 그것이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가 아주 그냥 그 자료로 그 팩트로 문건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이런 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감동을 했고 아직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갖고 있는 이론, 그분의 그 나열한 것이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정체성 프로그램에 딱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한쪽을 띄어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의 그 구조화된 프로그램하고 함재봉 교수가 제시한 실증적인 자료하고 이게 궁합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 강의도 또 아주 흥미진진한 이영석 교수님의 것은 굉장히 거대한 담론으로 근현대사 한 100년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면은 우리 박응희 교수님이 준비한 이슈 또한 아주 세분화된 구체적인 실증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그러니까 지금 8시 3분인데 8시 10분까지 그래도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더라도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휴식 갖겠습니다.